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최진봉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고령층 접종 문제나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효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어벤져스 연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최영희 시사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94% 비율로 찾아내는 탐지견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코로나19와 관련된 흥미로운 뉴스들 팩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지금 코로나와 함께하는 세 번째 명절을 맞이하고 설 연휴 기간이잖아요. 설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사실은 좀 병원에 코로나 환자도 입원해 있고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네. 지금 거의 매일 지금 병원 갔다 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가족들과 모임 추석 때도 줌으로 가족들 이제 같이 네. 예배드렸었거든요. 그다음 네. 이번에도 줌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최원석 교수님 오늘 초대 손님으로 오셨는데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도 밀린 일들 하면서 보내고 있고 예. 가족들이랑 집에서 가볍게 뭐 이야기하고 음식 나눠 먹고 평소에 이제 가족들이랑 식사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이 그렇게 헌신해 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편안한 설을 보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화이자처럼 이렇게 이제 콜드 체인을 통해서 배송이 되고 또 접종을 해야 되는 백신들 같은 경우에 정말 제대로 잘 준비하지 않으면 백신 접종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백신 접종 모의 훈련을 2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방접종센터에서 실제 백신을 접종하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접종하러 온 사람은 발열 체크를 먼저 하고 예진표를 작성한 뒤 신분 확인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2, 3회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훈련이라고 하는 게 익숙해질 때까지 하잖아요. 이게 군 특수작전하고 다르질 않아요. 예. 이름도 합동 모의 훈련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예.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크게는 이게 예방접종 전 준비 단계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시행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준비 단계를 한번 우리가 같이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파이자 백신이 마이너스 70도 도착을 합니다. 군이 수송을 하죠. 예. 자, 냉동고에 들어간 상태에서 도착, 냉동고 보관,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동이 되죠. 네. 이동이 되면 전처리 단계를 거쳐요. 해동을 해야 되고 희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분주라고 하는데 우리 한 병에서 5 주사가 나오는데 특수주사기를 쓰면 6번 쓸 수 있다는 얘기 했었죠. 그럼 이제 주사기로 6개로 나눠지겠죠. 그럼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냐면 이제 접종 대상자들이 도착을 했고 이분들이 접수를 합니다. 예진표를 작성하고 예진을 받은 다음에 접종을 하는 거예요. 접종 후에 관찰 시간이 있죠. 15분에서 30분. 이분들이 대기하는 공간까지 쭉 있고 정말 적확하게 시간 내에 잘 맞춰지고 빈틈없이 그리고 이제 대상자는 관찰을 받고 이상 없다. 그럼 돌아가고 만약에 아나필락시스 증후군이 발생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대응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럼 이걸 여러 번 실행해 보니까 이 부분이 뜨는데 또는 이 부분은 너무 이렇게 대기가 밀리는데 이걸 어떻게 적당하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환류 시스템이라 그러죠. 피드백을 이제 작용시켜서 최대한 완벽하게 조율을 한다. 지금 이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전에서 훈련에서 흘린 땀, 실전에서 피를 덜 흘린다. 이게 군대 용어인데 여기서도 이루어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최영일 평론가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이재갑 교수가 직접 2차 모의 훈련에 참관을 하셨죠. 가서 보신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예, 지병관리청 요청으로 이제 다녀왔고요. 이번에 이제 모의 훈련을 하게 된 이유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국립의료원의 중앙 예방접종센터 예.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졌고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실제로 한번 이제 그 접종, 아마도 이제 초기에는 화이자 백신이 아마 의료진들한테 접종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의료진들한테 실제로 접종을 하는 과정을 하기 전에 일단 우선 이제 모의 훈련통을 하고, 또한 이제 이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한번 돌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그것들을 보완한 상황에서 이제 권역별 센터, 전국에 이제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좀 더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적용시키고, 또한 권역별의 이제 예방접종 센터들이 각 지역에 생기는 이제 예방접종 센터에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의 훈련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몇 가지 좀 보완점들이 좀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본인들이 직접 와서 접종하는 분들 대상으로만 모의 훈련이 됐지만, 만약에 고령의 이제 접종자들이 오게 되면 보호자들이 같이 오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공간이 좀 좁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접종 후에 대기 장소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좀 더 이제 좀 면적을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만들어 놓으면 6시간 이내에 사용을 못하면 다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녹인 백신은 그날 대부분 써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날 이제 폐기되는 물량이 많아질 수 있어서 이제 접종을 취소된 분들, 그러니까 접종 부도자죠. 접종 부도가 된 상황들을 어떻게 이제 최대한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접종을 해서 이제 폐기되는 양을 줄일 거냐, 이제 이 부분들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확산세는 어느 정도 주춤해진 상태지만 또 다른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3종의 변이 바이러스가 다 유입된 상태고, 해외 유입을 막는다 하더라도 가족 간 전파라든지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일단 변이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막는다라는 건 사실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외국에서 지금 이제 주목받는 변이들이 뭐 영국발, 뭐 남아공발, 그리고 브라질발 이렇게 있기는 한데, 그거 외에도 수많은 변이들이 사실 수많은 국가에서 좀 발생하고 있고, 언젠가 이제 그 중에 더 문제가 되는 변이 바이러스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 내에서도 혹시나 변이 바이러스, 뭐 한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이제 유행하기 시작한 상황이 됐을 때는 또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들을 충분히 쌓아놔서 앞으로 우리의 백신 전략을, 백신 접종의 전략을 어떻게 이제 개선할 건가, 또는 바꿀 건가, 아니면 추가 접종을 할 건가, 뭐 이에 대한 이제 대비도 이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가 중요한 거지, 우리나라에 아예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예. 최영일의 이슈 체크 심화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일의 더 깊은 이슈 체크. 변이 바이러스도 진화하지만 이슈 체크도 진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변이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백신 어벤져스가 결성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백신 혼합 접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1차 접종 때 화이자를 맞았다. 그럼 2차 때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다는 겁니다. 1차 때 나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받았다. 그럼 2차 때는 화이자를 접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또 변이 바이러스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하는 것인데요. 또 다른 이견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백신 부족 사태를 해결하려는 고육지책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분 전문가에게 제가 여쭤보고자 합니다. 과연 백신 혼합 접종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백신의 혼합 접종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냐에 대한 부분들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백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성분의 백신들을 이제 뭐 2번이든 3번이든 접종하게 이렇게 스케줄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혼합 접종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 거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연구가 진행돼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아예
이제 플랫폼이 다른 백신들을 혼합하게 하고 이런 방법들은 생각보다 많이 시도될 것 같지는 않아요. 시도는 해볼 수는 있어요. 이게 연구 목적으로 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 만약에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방식이라 그러면 같은 플랫폼의 백신, 그러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얀센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맞았는데 얀센 백신을 2차 맞으면 효과가 좀 좋은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접종이 시도될 가능성도 사실 높고요. 그다음에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 항원 백신인 형태거든요. 근데 그거와 만약에 우리나라 SK에서 만약에 단백질 항원 백신 만들었을 때 그 두 개를 교차 접종하는 이런 방법들도 고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플랫폼끼리의 해당되는 방법들은 상당히 지금까지 시도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여서 연구가 진행돼야 될 것 같고 뭐 시도해 볼 수는 있겠다. 어떻든 간에 다만 그 접종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임상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갑 교수님 하나 추가로 여쭤볼 것이 지금 모더나 백신과 화이자 백신이 같은 mRNA 백신이잖아요. 네. 이 두 개는 1차, 2차 혼용을 해도 괜찮나요? 근데 이제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항원성을 나타내고 있는 유전자의 조합이 백신의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비슷한 형태의 항원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교차 접종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그 항원성의 일치 정도에 따라서는 이게 약 두 백신이 부스터 효과를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까지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연구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재갑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최 교수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는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백신이 한 번만 접종해도 될지 재접종을 또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의 플랫폼의 백신을 맞았던 사람이 계속 동일한 플랫폼의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잘 모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백신 공급에 제한적인 상황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먼저 들어오는 백신을 가능하면 넓게 접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들어오는 백신을 순차적으로 접종한다든가 이제 이런 형태의 다양한 전략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교차 접종에 대한 건 사실은 생각보다는 아주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서로 다른 플랫폼의 백신을 사용했을 때 이제 면역 반응이 더 증강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반드시 증명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긴 할 텐데 이제 같은 플랫폼을 사용했을 때는 같은 백신을 사용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겠지라는 기대라면 이제 다른 플랫폼을 썼을 때는 다르지 않은 결과인 것도 있지만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줄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먼저 사용하고 나서 단백질 합성 백신을 사용한다든가 여기에 면역 증강제가 들어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했을 때 더 나은 면역 반응을 보여줄 수 있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죠.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주의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이 어벤져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접종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아직 잘 몰라요. 오히려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백신을 조합해서 쓰는 게 무조건 좋은 길이어서 현재 권고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분의 이야기로 궁금한 내용이 해소됐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몇 가지 더 흥미로운 뉴스들이 있어서 팩트 체크를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요.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정상인도 10명 중에 6명은 이미 면역세포를 갖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이제 서울대의대 감염내과하고요. 생화학교실에서 같이 연구를 했던 논문인데요. 예. 일단은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의 이제 혈액을 뽑아가지고요. 거기에 면역세포들을 좀 구분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주입을 했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면역세포가 있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일부 이제 면역세포 중에서,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반응했다 그러는데 일부 면역세포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중화항체를 바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세포가 이제 발견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자극되는 세포가 어떤 종류인지는 뭐 아직까지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 실험에 참여했던 10명 중에
6명에서는 그런 면역세포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게 이제 앞으로의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이제 제시하는 바가 있겠다. 이런 이제 논문이 발표된 겁니다. 사실 연구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비교해 보면 코로나19가 제일 중증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 연구진들이 이 연구의 결과를 놓고 의견을 이야기하는 이제 디스커션이라는 부분을 보면 이 코로나19가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또 치명률이 낮은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난 연구이긴 한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죠. 이것을 마치 우리나라 사람 중 10명 중에 6명이 중화항체를 이미 갖고 있고 그래서 백신을 맞지 않아도 이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두 번째 팩트 체크는요. 반려동물과 관련된 겁니다. 최근에 반려동물이 코로나에 확진됐다가 완치됐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염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도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감염이 된 적이 있습니다. 뭐 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사자, 뭐 호랑이, 뭐 이렇게 감염된 적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밍크에서 감염이 돼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한다고 해가지고 밍크를 뭐 다 살처분하고 뭐 이런 일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발견된 그런 동물, 그러니까 반려동물 또는 이제 뭐 동물원의 동물에서의 감염이 사람으로 전파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된 적은 없어요. 근데 다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어떻든 동물의 사람으로도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코로나19가 사실 동물에서 사람으로 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빈번한 사람하고의 동물의 접촉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유전적 변이가 된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넘어오는 일이 생겼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감염이 많아지고 또한 그 동물과 사람의 접촉이 계속 많아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언젠가는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온 일이 벌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진 환자가 그런 동물들과 특히 반려동물과 접촉하는 기회를 최소화시키는 게 이제 국내에서든 외국에서든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오는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밝혀진 사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동물 얘기를 하시니까 퍼뜩 떠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외신 기사가 독일에서 훈련받은 탐지견이 코로나19 확진자를 찾아낼 확률이 94%다. In unserer Studie, andere haben höhere Daten gehabt, die dann auch erschnüffeln können. Also Hunde können wirklich zwischen Menschen mit Infektionen, ohne Infektionen, symptomatische oder asymptomatische Covid-Patienten.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탐지견들이 공항이나 공연장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분 확진자예요 하고 찾아낸다면 굉장히 좀 동물의 좀 나쁜 면뿐 아니라 동물의 좋은 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가능할까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되게 재미나다는 생각을 했고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동물의 세계가 놀랍다는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뭐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로 국제공항이나 이런 곳에 이 탐지견을 배치하는 시도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다만 제가 좀 걱정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 탐지견들이 발견해내고 있는 이 코로나19 확진이 된 분들 어느 정도의 상태에서 발견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전염이 가능한 상태 또는 증상이 있는 상태 이걸 다 알 수 없어요. 사실 전파가 가능한 수준의 환자를 찾아낸다면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많은 부분들이 놓쳐진다면 오히려 그 부분이 위험하진 않을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떠한 기준으로 이게 가능할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보면 그냥 이게 놀라워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벌어졌을까? 그게 실제로 납득이 가능한 설명일까? 이걸 잘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납득이 가능할 만한 기전이 있어야 일반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개들 이렇게 훈련시켜서 가능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일반화하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2021년 1월 4일 허가 신청한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주에 대해 추가 임상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26일부터 우리나라는 접종이 시작되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백신들을 접종하게 되는데 백신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팬데믹 상황이거든요. 팬데믹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한 60% 넘는 효과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 또 안전성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비교가 되는 백신들보다도 특히 노령층에서의 접종들이 이제 영국에서 대규모로 접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안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다. 특히 고령자에서 접종이 주로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괜찮다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어떤 백신이 먼저 들어오든지 간에 일단 접종을 빨리 서두르는 게 어떻든 이제 좋은 측면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만약에 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2, 3개월 만약 기다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어떤 우리나라 뭐 3차나 4차나 5차 유행 같은 걸 맞이하면서 대규모의 그런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만약 유행이 돌게 되면 사실 백신 접종을 해서 사실 효과도 한 60% 내외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중증으로 진행하는 효과들은 상당할 거로 예상을 하니까 특히 이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노출됐었을 때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2, 3개월을 늦추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접종을 이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첨언을 드리면 사실 이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어떠한 이견이든지 그게 이제 백신이 어떤 게 더 낫다 좋다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피해를 어떻게 가장 줄일 수 있는가, 또 가장 보호해야 하는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이제 고위험군 취약한 계층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분들의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떤 백신이든 100% 예방 효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맞아도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 것 같은데 최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100% 예방해주는 백신은 없어요. 제가 이제 백신을 설명할 때 비유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나면 모두가 사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면 사고가 전혀 안 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사고가 날 가능성을 낮춰줘요. 백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가능성, 모든 사망의 위험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위험을 낮춰준다면 그것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커요. 사실 저희가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해 왔지만 감염 질환을 대응할 때 굉장히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공동체를 함께 지킨다라는 거거든요. 감염 질환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어떻게 보면 나를 보호하는 수단인 것 같지만 남을 보호하는 수단이고 그게 잘 작동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백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관점, 또 공동체를 보는 관점, 또 100%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험을 낮춰주는 의미,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접종하는 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백신은 나 혼자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다 하는 부분들이 좀 우리 모두에게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